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곳 삼선동 스튜디오에 나니아의 옷장에 왔습니다. 오늘 밖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좋고 안에는 에어컨 적당히 틀어져서 분위기 컨디션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권정원 선생님 컨디션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눈이 어제 뭐 술 드신 눈빛인데 아닙니다. 누구랑 좀 싸웠습니다. 네네. 네. 뭐 학생만 아니면 됐죠 뭐. 네. 후회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어렵고 복잡해요. 진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입시를 하면서도 힘들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B급 방송 이주TV 김세영입니다. 옆에는 이대희 전 입학사정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권정한 입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소개는 전에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분 각각 15년차 입학사정관, 15년차 입시 전문가이지만 이제는 뭐 야인으로 나온 야인 이대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야수 권정한. 네. 그리고 저는 이주유 김세형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대입 전형 일정부터 해서 그리고 대입 전형의 전반적인 결과를 한번 좀 훑어볼 거고, 그리고 약수령 논술이 좀 약간 핫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다음 차시로 넘어가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부터 하나씩 전년도에 어떤 특징이 있었고 올해 어떤 변동사항이 있고 입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수시와 정시 모집 일정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보면 작년에보다 올해 전형 일정이 조금씩 빨라졌어요. 네, 근데 수시 모집은 뭐 크게 하루씩 빨라진 게 큰 영향은 없겠지만 정시 모집은 작년보다는 그래도 3일 정도가 빨라졌죠. 네, 12월 이틀이네요. 12월 31일부터 시작했었는데 12월 29일부터가 됐고, 그리고 작년에 1월 3일 마감이었는데 올해 1월까지 가지 않습니다. 원서 접수가. 네, 올해 2025년에 모든 일정이 다 마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시는 뭐 저희가 따로 다룰 건 없겠지만 정시 모집 일정이 이렇게 좀 빨라졌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들 하십니까? 권정원 소장님? 저요? 네. 일단은 기존에 그 대학마다 원서 접수를 빨리 받는 대학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 그러한 대학이 없고 전부 다 이제 올해 안으로 3일간의 접수가 뭐든지 다 끝나잖아요, 대학이. 그러니까 그 기존에 타성에 젖는 학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어디 원서 접수가 빨라 이렇게 늙지 않고 본인이 꼼꼼히 챙겨야 될 이제 그런 게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재작년에 뭐 서울대 원서 접수 마감일과 네, 뭐 고대 연대 막 이런 일자가 달라서 약간 눈치 보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좀 없어질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 좀 드네요. 뭐 원서 접수 일정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근데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촉박해지는 측면은 있겠습니다. 그 수능 성적 발표가 작년에 12월 10일? 올해 12월 9일인가 이런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네, 전문가는 그 정확한 거는 꼭 모집 요강 참고해 보시고. 그런데 수시 모집도 네. 거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시 미등록 충원 그 일자가 단축이 좀 됐어요. 이거는 3일이나 줄었네요. 예, 이거는 좀 커요, 오히려. 그 사정관님 입장에서는 그 수시 그 충원 합격이 예를 들어 작년에 한 8일 정도였다가 지금은 많이 줄었잖아요, 올해는. 네. 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게 대학 입장에서는 큰 영향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런데 그쵸. 빠른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집 기간이 길다고 모든 학생들에게 유리하거나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2중 등록, 3중 등록까지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 모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정을 했다면 빨리 포기 통보를 해주는 게 다음 사람을 위해서. 네,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대학도 학생을 채워야 하고 학생도 원하는 대학에 사실 그때쯤 되면 다 예비 합격, 추가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됐다면 빨리빨리 의사표현을 대학에 해줘서 다른 학생들이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기간이 짧아지면 정말로 일정을 확인을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합격자 발표일을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걸 보고 등록 기간을 놓쳐서 자동 불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일정을 굉장히 잘 챙겨봐야 된다는 문제 하나 있고, 이게 좀 정시 모집은 제가 이렇게 봤는데 등록 기간이 이렇게 당겨지면 어찌 보면 그 정시 추가 모집 기간이 조금 여유로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추가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지 않았었는데 해가 갈수록 추가 모집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중상위권 대학들도 추가 모집 인원들이 조금 늘어났었는데, 기간이 이렇게 되면 대학은 이제 추가 모집 일정을 충분히 계획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어서 추가 모집을 조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권정훈 소장님, 그리고 네. 우리가 아는 어떤 강모 소장님도 작년에 학생 하나가 네. 합격자 됐는데 확인 못해서 뭐 지나간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고 그분도 계셨고 저도 있었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예요. 네. 이게 제가 대학에서 근무할 때도 이 확인을 못하고 전화 와서 이게 내가 확인을 못했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정말 울으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대학은 기한이 지나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꼭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전화는 몇 번 정도 하나요? 그 대학마다 다릅니다. 전화 보통 쳤어요. 공지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 그렇죠. 네.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는 횟수는 대부분 정해져 있고 보통 2차나 3차까지 그렇죠. 하고 네. 그 다음은 전화 찬스. 사실은 대학마다 달라요. 이게 대학이 몇 시부터 시작할 거냐, 몇 회를 할 거냐는 대학. 근데 기간이 줄어들었으니까 횟수는 하루에 한 번씩 한다고 가정하면 이제 정해져 있겠죠. 근데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 한 번? 제발 제발 전화를 꼭 갖고 계세요. 이게 조금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추가 합격 통보 전화를 할 때 좀 못됐다 싶은 경우도 많아요.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있거든요. 이제 뭐 1번, 2번, 3번 순서가 있어서 학생 본인에게 전화했다 안 되면 이렇게 그 등록대 열려 순서대로 쭉 전화를 하는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전화가 가고. 저는 제가 받고 막 그래요. 저희들은 나오시면은 네네. 니들이 연락 안 되면 일단은 우리 거 넣어놔라. 우리는 무조건 받는다. 전화만 보고 있지. 그러시구나. 네. 그래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맞벌이셔서 식당 가시고 전화 잘 못 받으신다. 그럼 내 번호라도 넣어놔.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전화를 놓치면 일단 안 되고 무조건 받아야 학생도 좋고 대학도 좋은 거고, 그런 게 제일 힘든 게 그런 겁니다. 학생이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부모님한테 전화했더니 아이랑 통화하세요. 아이 노래방 갔나 봐요. 영화 보러 갔나 봐요. 뭐 여행 갔나 봐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있죠. 저희 다른 대학 등록했는데 지금 이 대학은 등록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뭐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막 마감 1시간 남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게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결론을 좀 내려서 주시면 대학은 바로 다른 학생에게 전화를 할 수 있고 그 학생은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제발 부탁드리는데 빨리 결정해서 다음 학생들하고도 조금 함께 기회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원서 접수를 하는 시점에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건지 사실 마음속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부모님들 말씀 나누면 제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빨리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그렇게 촉박해지는 것들이 좀씩 더 생길 거고, 그 다음 기간이 8일에서 6일로 미등록 충원 기간이 단축되었으니까 안정 지원이 올해는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의대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지원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주요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두 분 말씀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교과 전형의 가장 큰 변화의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서류평가, 정성평가, 학생부의 반영이 이제 조금 확대되고 있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 위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학생부가 반영이 되는 형태가 있어서 이제 입시 결과를
아마 이제 분석을 하고 지원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분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져서 지원이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챙겨 보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성평가 반영하는 대학들이 뭐 서울대는 그냥 정성이고, 네. 네. 고대는 10%? 네, 올해는 좀 줄인 걸로. 네. 그리고 뭐 나머지 학교들도 이렇게 계속 뭐 10%, 20%, 30%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학이 있고 아닌 대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비슷한 교과 성적의 아이들이 환산 점수로 차이가 얼마나 날까 보면 사실은 뭐 1점, 뭐 2, 3점 혹은 0점 몇 점 차이로도 교과 전형은 순위가 갈리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10%라고 하면 정성평가의 점수가 10점인 거잖아요. 100점으로 봤을 땐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위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점을 대학마다 변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자체적인 기준이 있겠죠. 근데 이걸 1점 단위로만 변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0점 몇 점은 이미 의미가 안 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지난번 녹화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야, 요 대학은 좀 많이 조심해라. 요 대학은 좀 덜 조심해라.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보시는 분들이 네. 우리가 뭐 정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명쾌한 지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 고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직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20%였다 10%로 줄인 건 20%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비율을 줄인다는 건 이게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이게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다 하고 줄일 수도 있잖아요. 의미 없어서 줄일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의미가 없으면 아예 안 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형식적으로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돼요. 정성평가는 보통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엑셀만으로 점수를 냈던 때와 사람이 평가하는 건 대학 입장에서는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아니 뭐 입학사정관들 노는 꼴을 못 보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일 좀 하지 왜. 그 대학 교수분들도 이제 사정관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수당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은 그렇죠. 뭐 그 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돈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입학처장님이 화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순 있는데 가능성이 낮다? 낮아서 그러면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6개월 보면 이게 근데 이제 정성평가의 포인트는 명확한 건 이수해야 될 과목을 이수했냐 안 했느냐를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과마다 편차가 저는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즉 그 필요한 과목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정해져 있는 학과들은 이수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점수의 변화폭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런 부분이 적은 즉 인문사회 계열 분야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문 영문은 영향이 적을 수 있겠으나 사실 뭐 경제학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뭐 미적을 이수했다거나 아니면 뭐 수학의 이수 단위가 좀 많다거나 그러면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학과마다 조금 들여다보는데 그 부분이 그 필요한 핵심 과목이나 권장 과목이 분명하고 명확한 학과일수록 정성평가에서의 변별력이 커질 수 있겠다.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이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권정환 소장님은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변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올해 대학마다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외웠는데 지금 못 외웁니다. 예. 한물 갔다? 뭐 맞습니다. 다 외우고 계세요? 혹시 이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닌걸요?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근데 교과 전형을 지원하실 때요,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도의 입시 결과를 좀 바탕으로 올해를 내다보거나 뭐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거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는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대학에서는 고객의 편의? 그거를 위해서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일단은 발표를 하잖아요. 몇 점 몇 이런 식으로. 근데 첫 번째는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좀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환산 점수를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작년도의 입결이 아예 맞지 않는 대학도 눈에 좀 보여요. 그 정도로 변화가 큰 대학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항상 저희 TV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 대학 예를 들면 그 대학 가천대 그거는 답이 안 나옵니다. 노답? 그건 노답입니다. 예.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좀 등한시하는 진로 선택 과목. 네, 진로 선택 과목의 환산 점수가 작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좀 차이가 나는 대학도 좀 보여요. 예, 예를 들어 A가 100점 만점을 한출한다 그러면은 B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 예를 들어 98점이다. 그런데 올해는 96점인 대학. 예, 이러한 대학도 좀 많이 있고요. 예. 중상위권 대학 쪽인가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도요. 뭐 다음 회차에 보시면은 제가 은근히 그런 진로 선택 과목에 반영비를 좀 넣어놨어요. 좀 더 그럼 나중에 네, 그런 거 보시면은 있습니다. 하여간 작년도 점수를 믿을 게 있고 정확히 들여다 봐야 될 게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과 전형의 내신 산출 방식이 변한 것들이 사실은 교과 전형은 예측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근데 이게 예측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역 균형 전형입니다. 지역 균형 전형이 무엇이죠? 이대 소장님, 지역 균형 전형이 뭐예요? 지역 균형 전형은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뭐 특정 지역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뭐 많이 뽑히거나 이러지 않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지역에서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실 다른 건데, 그러니까 뭐 수도권 이남이라면 자꾸 어디 보세요, 지난 시간부터. 네. 이거 명칭을 제가 봤을 때 바꿔야 돼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상해요, 이거 명칭이고. 이게 논란이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이제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예를 들면 뭐 수도권 이남 지역에서는 에서의 지역 균형이면 우리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거죠.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데 조금 이득을 주겠다, 이점을 주겠다,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서울에서는 서울 지역 학생들이 많이 뽑히고 지방 학생들이 적게 뽑힌다면 지방 학생들까지도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보통 지역 균형 전형은 추천 인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당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들의 학생 수를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A 학교가 10명밖에 지원 못하지만 지방도 10명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원의 기회를 고르게 가져가는 형태의 전형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 보통 그러다 보니 또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을,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교과 전형이 주로 지역 균형 전형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역 균형 전형은 주로 이제 수도권 대학에서 명칭이고, 우리 동네만 지원 가능한 지방 소재 대학은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권정환 소장님, 15년차 입시 전문가 야수 권정환 선생님. 15년 차 좀 빼주시고 야수도 좀 빼주세요. 부담됩니다. 싫은데? 이 지역균형 전형은 저는 이제 수도권 대학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결국에는 교과 전형이에요. 네, 교과 전형이고 학교별로 이제 추천 인원이 제한이 있는 학교가 있고 추천 인원이 제한이 없는 학교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다가 그다음 제한이 없고, 더군다나 그 재수생, N수생이라고 그러죠. N수생의 유입을 막아놨다가 N수생의 유입이 들어오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은 재수생 입장에서는 재수를 왜 하겠어요?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자신의 이제 본인의 느낌을 알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의 느낌을 안다 그러면은 내가 올해는 수능을 받아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는 하겠지만 N수의 인원이 제한이 없다 그러면은 내신이 좋은 학생들도 사실은 최상의 대학만 노리다가 예를 들어 경희대 같은 경우를 잡고 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현역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지원 인원의 제한이나 네. 아니면 뭐 현역이냐 아니면 N수생까지 열어놨냐 이런 변동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원서 작성을 해라. 그렇죠. 뭐 얘기할 거는 되게 뭐 수능 최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저한테 만약에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은. 예. 그래서 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이제 수도권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여러 상위권 대학에서 또 많이 운영을 하고 지방 애들도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많이 지원을 하는데
예전부터 보면은 그 수도권과 서울, 뭐 경기, 인천을 비롯한 이 수도권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좀 강한 편이니까 지방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의 유입의 기회를 좀 주는 측면이 있죠. 네. 예, 그런 거 보면 네. 우리나라가 참 예, 우리나라를 뭐 문제 있습니까? 좋은 나라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2016 학년도 대입 전형 특징으로 권정환 소장님께서 대학별 교과 반영 방법의 다양화를 써놓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네, 비슷합니다. 예, 뭐 교과 한산 점수 확인해야 되고요. 가중치 예를 들어서 수학이 예를 들어서 35%였다가 대신에 이제 무전공이라는 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국어의 반영비를 갑자기 올린 경우도 있고 또는 동일하게 올린 경우 이런 것도 조금 올해는 좀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다양화가. 네. 근데 뭐 변경된 건 아닌데 보시면 이제 건국대랑 동국대 두 개를 며칠 전에 제가 잠깐 봤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왜 봤어요? 전문가 아닌데. 누가 물어봐서 봤어요. 아, 네네. 뭐 전문가만 보라는 법은 없으니까. 네. 네. 근데 건국대는 이제 전체를 다 보는 거고 국수영사와 한국사까지 예체능은 안 보지만 동국대는 인문, 자연이 국수영사, 국수영과 한국사는 공통이고요. 이렇게 보는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애한테 유리한 대학이 분명히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좀 더 맞아요.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라인의 대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스카이, 뭐 서성한, 뭐 중경외시, 뭐 그 안에서 사실은 선호도가 좀 갈리긴 하지만 거기서 대학 라인이 비슷하다면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유리한 대학은 어딜까? 근데 나만 유리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불리한 곳에 가서 경쟁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많이 변했습니까?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이대희 소장님은 최저에 관심 크게 없어요? 네. 최근에는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측면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정과 뭐 이제 미적기하를 특정 학교를 제외하고는 또 탐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풀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입결의 변화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이 있어요. 서울에 예를 들어 A라는 대학이 요 정도 대학? 근데 요 정도 대학이 2합 5분이 안 돼? 아 2합 6분이 안 돼? 그럼 그 정도로 완화를 했다 그러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보수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가 아예 없다가 생겨버린 대학은 원래는 모객을 하려는 입장이었지만 그거 역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객이라는 용어가 아, 네. 네. 지원자의 수를 늘려야 된다. 그게 대학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 아닐까요? 네. 예. 일단 권정환 소장님 말씀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맞출 수 있냐 없냐를 꼭 판단하시고 그리고 대학의 입장도 이런 이유 때문에 했을 것이니까 왜냐면 안에서 내부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이런 친구들이 오니까 얘네들이 합격시키는 게 우리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일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지원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뭐 제가 대학 생활을 안 해봤지만 제 추측입니다. 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럼 이대희 소장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시키거나 또는 강화할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그 전형 요소가 메인이 있고, 그러니까 주가 되는 게 있고, 사실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주가 되는 역할을 한다면 사실은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옆에서 발언하고 계신데 목 두둑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아, 네. 네,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아, 네. 죄송합니다. 말 잘랐습니다. B급. 네. 네, 아, 너무 B급인데 이거 B 마이너 아니야 이 정도면?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주가 되는 경우가 생겨 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지원자의 절반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사실은 메인 전형 요소는 기능을 하긴 하죠. 선발의 기능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교육부나 대기업이 조금 요즘에 문제를 삼기도 하고. 대학에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근데 왜 그래? 니네 너무 센 거 아니야? 뭐. 사실 이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것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완화, 그러니까 즉 사교육이 너무 많이 개입한다. 그러니까 즉 교과는 내신인데 고등학교에서 받은 내신으로만 대학에 가면 좋은데 자꾸 대학이 수능 최저를 걸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된다. 이게 사교육가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걸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수능 최저의 완화 이런 부분을 좀 강제한 적이 있는데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충족률이라는 거를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냐 뭐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도 한 60에서 70% 혹은 70% 선까지는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나와야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높을수록. 그래서 그 정도를 아마 맞추기 위해 대학들이 조정을 하지 않나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해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아지기를 원할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없애면 지원자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면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올해 수능 최저 완화 부분을 저도 좀 들여다봤는데 전체적으로 대학들이 다 수능 최저를 낮춘 이유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도 하고 근데 올해 또 학생 수가 엄청 늘어나고 예 육모의 그 기사를 봤을 땐 또 수능 응시 인원도 엄청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 완화는 대학들 입장에서는 적절한 선택이지 않았나 학생들에게도 뭐 개인적으로 뭐 이런 자 질문입니다. 저도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저에게요? 네. 그 대학 있잖아요. 그쪽 네. 약수전 논술을 신설한 네네. 그 대학 약수전 논술은 국민대 그러니까 그 대학이요. 네. 계셨던 그 대학인데 약수전 논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위권, 중하위권 아이들한테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논술 전형이면은 어느 정도 약수령 논술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풀이 능력이나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수능 최저가 국민대는 굉장히 좀 센 느낌이 들어요. 그 아이들 선에 최저 얼마예요? 이하 뭐요? 논술이요? 네. 이하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과 전형에서 인문이 이하 6으로 올해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약술 논술 최저. 약술 논술은 이하 뭐예요? 예, 약술 논술. 저는 공부 잘하는 애 뽑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수련 논술의 취지를 본다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예를 들어 수도권이나 좀 있는 애들 괜찮은 지역에 있는 애들을 뽑기 위한 그런 느낌 아닌가도 싶고. 저는 뭐 제가 나오고 군대 요강을 잘 보진 않아서 근데 이하보가 맞다면 사실 이하보를 맞추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아주 많지는 않고 그 전형의 취지를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하보를 맞추면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은 들어요. 이하보를 맞추는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학생들은 보통 2등급 혹은 3등급 이내인데 논술에서 그 정도 학생들이 약술형 논술로 국민대를 지원할 거라고 예측을 했다. 혹시 제가 지원을 누군가를 지도한다면 전 안 쓰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술형 논술도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보통 논술을 상위권대학 제가 예전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건 그래도 3등급 이후에 학생들이 인서울 아니면 상위권 대학을 노리기 위해서 3, 4등급 대학생들이 준비를 하는 건데 3, 4등급 대학생들이 수능 이하보를 맞출 거라면 그건 학군지에서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는 지역의 학생들이나 학교들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눈높이가 국민대랑 맞을 것이냐? 이거는 물음표. 국민대에서 이제 그쪽 출신의 지역의 아이들을 뽑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이런 음모론이 섞여 있는 방송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 방송의 취지와 잘 맞습니다. 그래요?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수능 최저 폐지했다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
원서 장사가 아닌가. 이게 좀 포장해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경쟁률이 늘어난다는 건 지원자가 많아지는 거고 지원자가 많아진다는 건 전용료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전용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수능 체제를 폐지했다라고 말하면 모양 빠지니까 아 그렇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그래. 네. 수시 원서 접수 한번 하면은 건물이 생긴다는 대학도 있고 뭐 그러니까. 진짜로 생깁니다. 그 대학 가보면. 네. 근데 그거는 이게 제가 대학을 변호하는 건 아닌데 전용료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전용료가 남으면 반환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 전용료를 대학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인건비 아니면 이제 뭐 매식비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비용 아니면 이제 먹는 비용 그리고 대학에 잡는 건 시설 사용료 정도는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반환해 주는 거는 예를 들면 네. 면접이 있는 전형에서 면접을 못 갔으니까 네. 나는 그거 안 받아도 되니까 면접 가고 싶은데 굳이 나한테 면접비를 반환을 해줍니다. 슬프게도. 그거는 있죠. 아니 근데- 면접비 반환이 아니라 전용료를 다 정산하고 전용료가 남으면 네. 그런 아니죠. 지원자 전체가 아니고 네. 면접을 아예 아니, 떨어진 그건- 아이들은 그건 환불이 개념이 되지만 달라. 아니 그건 예, 개념이 뭐냐면 내가 낸 전용료에서 1단계 합격을 못해서 돌려받는 건 내가 낸 전용료에서 내 돈을 돌려받는 거고 그렇죠. 전체 전용료 수입에서 남으면 그거를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지금 아마 원서 접수 수수료 5,000원을 대학들이 내주거든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전용료에서 나가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전용료 비용이 낮아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더해져서 전용료로도 어쨌든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이 건물을 올린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대학을 나왔지만 조금 과도하긴 해요. 그거는 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차곡차곡 네. 저축해가고 그만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어요. 시설 사용료를 근데 대학들마다 달라요. 대학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학들마다 시설 사용료를 잡는 기준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강의실 하나를 썼는데 그것까지 다 비용을 잡을 수도 있고 난방비, 냉방비, 전기세, 물세 뭐 이런 걸 어떻게 다 하냐에 잡아서 따라 다른 건가요?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그럼 굉장히 뭐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네.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예. 그래 고대 원섭이 너무 비싸더라 보니까. 그래요? 9만 원, 뭐 11만 원, 뭐 이렇게 그랬지 마지막 기회 그런 것 같은데. 비싸다. 비싸죠. 네. 그때는 이제 저거 그 재시문 면접 한창 막 할 때 그때 제가 원서 접수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고 그냥 뭐 이런 대학 원서 써보는 건 어떠냐라고 이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뭐 돈 많이 들어요. 재심 접하면. 네. 저기 이 스탠스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아, 네. 야인 이대희님. 아, 이 방송이 돼야 지난 회차에서 방송이 되려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깊은 얘기는 네. 여기까지만 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2016 학년도 대입 전형 특징에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수도권 대학 예시인데 교과 100이 있고 교과 비교과가 있고 서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교과 100인 대학은 뭐 알겠습니다. 뭐 교과 성적 100%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신 반영 과목이라든가 교과 과목 그리고 그다음에 성적 환산할 때 과목별 가중치라든가 이런 거 있는 거 좀 보셔라 라는 건데 근데 교과 비교과는 뭡니까? 아 이게 교과 결국에는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의 비교과는 보통 우리가 서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마다 이 비교과를 출결이라든가 출결. 예, 이런 거 있어요. 이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크게 의미는 교과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래도 교과 전형의 특성상 뭐 미인정 결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끝선의 아이들은 분리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대학에서 발표를 한 모집 요강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는 할 수 없잖아요. 챙겨는 봐야 되겠죠. 예. 보통 이제 미인정은 3일 정도부터 감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 교과 서류 아까 죄송합니다. 교과 서류 아까 논란이 되었던 경희대, 고려대 원서입니다. 시립대, 성대,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 이렇게 해서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서류, 맞아요. 그다음 수능 예. 최저가 없는 건국대, 동국대가 있습니다. 자, 저 이 부분에서 이제 원서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교과 전형을 저 위에서부터 보면 일단 서울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서울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세대가 있습니다. 교과 100. 그리고 고려대가 있습니다. 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자, 근데 성적대가 대충 얘네들이 애매하게 비슷하게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내가 내신이 높은데 수능 최저가 안 돼. 자, 어디 써야 됩니까? 최저가 안 됩니다. 수능, 서울에 예를 들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사실은 3합6, 3합7이 있어요. 홍대 3합8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학생들이 본다 그러면은 수능 공부 해야죠. 해라. 해라. 근데 안 되는데요? 아, 해야 돼요. 안 되면 결국에는 광운대 명지대 가요. 건국대, 동국대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서류의 경쟁, 물론 본인이 내신 한 1.7, 1.6 아이가 내 내신이 1.5야, 1.6, 1.7이야. 건대, 동대 가기를 바랄까요? 뭐 우리는 납치도 좋아하니까. 그런데 양에 차지 않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항상 나 내신 좋다라고 걱정을 안 하는데 막상 원서를 쓸 때 되면 항상 물어봐요. 건대, 동대가 예를 들어 서류를 반영하는데 제 서류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평가자도 아니고. 그런데 교과 전형은 어쨌든 이 서류 이런 거를 빼놓고를 생각을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안 맞추면은 제가 항상 그래요. 설명회 때 교과 전형은 굉장히 우울한 전형이다. 왜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쓰니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전형이죠. 반에서 1등이 광운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운대 입결 보면 1점대도 과거에 굉장히 많았고요. 요즘 광운대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예, 광운대 그래도 2점대 극초반 나와야 돼요. 1점대 후반. 반에서 1등일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안 그래요? 광운대 좋아요. 누굴 보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교과 면접이 있는데 서울 교대는 교대니까 명지대, 예전부터 있었던 그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지금도 있죠. 자, 그러면 이대희 소장님, 네. 건국대, 동국대에서 서류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30% 반영하는 그 서류의 영향력이 저는 꽤 크다고 일단은 생각은 되고요. 그러니까 건대, 동대 서류 평가 방식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동국대의 요소를 제가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그러니까 학생부 전체의 모든 내용을 다 보는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하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 그러니까 즉 세특과 이제 뭐 이수 현황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평가하는 것 같아서 일단 두 대학은 서류 평가에 잠깐 자르겠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네. 건대, 동대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닌데? 동대가 다예요. 동국대가 교과 학습 발달 아니에요. 상황 위주. 아닌데? 동국대는 저거 공동체 역량 이런 것까지 다 보는데? 보긴 보는데 네. 앞에 창체를 안 보는 게 동국대, 창체까지 보는 게 건국대. 내가 알기로는 둘 다 안 봐. 둘 다 안 봐. 요강이 어떻게 나왔지? 잠깐만. 잠깐만요. 저도. 이건 멈출 수가 없어서. 네. 네.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죠 뭐. 아니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얘기를 아니요, 찾아보면 그거 다시 잘라서 하면 됩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소장님, 네. 건국대, 동국대에서 서류평가 30%를 반영하는데 네. 이들의 서류평가 영향력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대학 모두 30%라면 굉장히 큰 저는 영향력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두 대학이 이 서류 평가를 하는 이 학생부 반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건대는 교과 학습 및 발달 사항, 즉 이제 이 교과 세특의 기록과 그다음에 학생의 과목 이수 현황, 과목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거기만. 네네. 동국대는 아마 창체를 빼고 학교생활 기록부의 나머지 항목들을 다 이렇게 평가의 자료로 활용한다. 창체만 이렇게. 제외하고, 동국대는 창체만 제외하고 다 보는 거고, 네. 건국대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보는 거고. 네.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면 기록 이제 뭐 출결이나 사실 행특에서의 기록까지 조금 더 동국대가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이 서류평가, 정성평가의 반영 요소도 좀 다를 거예요, 두 대학이. 그래서 조금 더 동국대는 서류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클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고요. 건대 같은 경우는 이제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현황을 충분히, 그러니까 과목을 충분히 이수하고, 충분히 네, 충분히, 단위수 뭐 이런 거. 네, 또 단위수 플러스 과목 이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늘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 원투 혹은 미적, 기하. 이제 이공계열은 이제 이 과목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특의 기록을 본다면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요즘 많이 하는 뭐 주제 탐구나 수행평가의 뭐 이런 주제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 함께 보기 때문에 영향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내신에 한 0.2, 0.3 정도의 내신은 서류평가로 뭐 크게 문제없이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0.2, 0.3이라는 건 뭐 9등급 체계에서 네, 말씀하시는 9등급 체계에서. 그럼 2.3이냐 2.5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2.3이랑 2.6은 어떻습니까? 뭐 그 정도도 제 생각에 0.3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다. 그럼 2.3과 2.7은요? 점점 이렇게 산으로 가시면. 그런데 네. 항상 그 건국대와 동국대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또 항상 그 음모론이 있습니다. 예, 동국대는 그래도 일반고 학생들이 좀 많이 붙는 것 같다. 지방 일반고도. 네. 근데 건국대는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마저도 네. 예? 이게 왜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보냐? 네. 서류 탐구 어렵게 하고 그 주제 탐구 어렵게 하고 과목도 좀 어려운 거 듣고 특히나 뭐 진로 선택 과목도 정성 평가로 반영하는 걸 보면 아 얘네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동국대는 딱 10과목만 보는 거잖아요. 네. 성적 환산할 때. 자, 그러면 건국대와 동국대 중에 그러니까 질문 건국대 동국대가 아니라 대학에서 네. 일반고보다 그래도 약간 뭐 자공고나 자사고 뭐 특목고를 선호하는 대학이 사실 있는 것 같다. 아니다. 교과 전형을 제외하고요, 일단. 교과 전형에서 교과 전형에서요? 30% 막 들어가니까. 자, 여기서도 자, 두 분 생각을 간만에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해보겠습니다. 다 뭐라고 뭐야? 자, 일단 종합 전형이 아닌 종합 전형이 아닌 교과 전형에서 네. 서류 평가가 30%, 20% 막 10% 반영되는데 네. 뭐 고대 10%는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정도 내신이 나오는 특목자사 애들은 고대 교과를 쓸 수가 없을 거니까. 자, 그러면 그냥 일반고와 자공고 그다음 뭐 약간 선호도가 조금 낮은 자사고 정도를 생각해 볼게요. 지방 외고. 아니 일반고와 자공고를 구분을 할 거예요? 아니면 그걸 일반고로 볼 거예요? 구별할 겁니다. 그리고 광역 단위 자사고. 네. 네. 요렇게 이제 구별을 했을 때 지방 일반고와 그다음 그 나머지 학교들 중에 나머지 학교라고 하는 뭐 자공고, 뭐 광역 단위 자사고, 그냥 진짜 자사고, 뭐 전사고 중에 좀 비선호 자사고, 뭐 좀 비선호 외고 이런 쪽을 그래도 차별해서 그래도 얘네를 조금 더 선발해야 하지 않냐라고 설계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다 없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국교 등급제는 아니지만 우리 대학은 얘네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다 없다. 자, 마음의 결정들 하셨나요? 자, 있다 없다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없다. 아, 있다 없다 이거. 없다. 와, 이거 대박이다. 있다 없다. 자, 권정환 소장님부터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지역의 아이들이 오기를 바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제가 왜 없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 교과 전형으로 한정을 지었고 교과에 서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교과에 서류가 들어오는 비율을 본다 그러면 80% 이상이 대부분 다 일반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대답한 이유지. 80%지. 근데 생각해보면 전국에 고등학교가 1600 몇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90%가 일반고인데 80%밖에 안 들어오면 그 10% 나머지 애들이 그거 먹는 거잖아요. 있다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오케이. 일단 네. 없다. 자, 이대희 소장님은 네. 있을 수 있다. 네, 있을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까? 일단은 교과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지금 상위권 네.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과 정성 평가의 핵심은 제가 과목 선택, 이수 현황. 그러면 어떠한 과목들을 이수하고 왔는지를 봤을 때 일반고보다는 자사고나 뭐 어쨌든 이런 조금 더 교육 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학교들이 그런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봐요. 그리고 이수한 애들도 많고. 네, 이수한 학생들도 많아지고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타겟팅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 전형을 설계하지는 않았겠지만 입학하는 학생들의 결과를 보면 그 학생들이 늘어날 확률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일 확률이 있다라고.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럴 결과가 나타날 때. 네. 의도는 대학교인가요? 네, 의도는 나쁘지 종합전형으로 않았지만, 바꿔버리세요. 네. 네. 미안해, 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이게 뭐야? 그 결과가 그렇게 되는데. 하지만 종합전형은 종합전형 때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이거 말 조심해야겠지라고 생각되시죠? 괜찮습니다. 우리 방송에 대학이 보질 않아. 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정리가 그래도 좀 매우 쉽고 간편하게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럴 수가 있나? 자료 좀 만드는데 고생했는데 이거 보너스 주나요? 이거요? 콩나물국밥. 네. 네네네. 충분합니다. 네네네.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하세요? 오늘 자료 만들어야죠. 가천대 만들어야 돼요. 그거 남았습니다. 네, 가천대 중요한 대학이죠. 수도권 학생들의 워너비 마지막 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방 학생들도 너무 가고 싶은 대학이고. 근데 자꾸 저희가 방송이 B급이라 하다 보면 자꾸 딴 데로 새기도 해요. 자, 근데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교과 전형 교과 반영 방법에 전교과, 고대, 상명대, 서강대, 교대, 시립대, 성대, 연대 등입니다. 등. 나머지 대학들 죄송합니다. 등이에요. 자, 국수영사과가 건대, 경희, 광운, 덕성, 서울, 숙명, 이화, 중앙, 한국외대, 한양대. 뭐 이 정도면 거의 전교과라고 봐도 사실상 무방한데. 자, 빨간색 뭡니까? 의미 없습니까? 이게 변경된 대학이에요. 예, 변경된. 왜냐면은 문과는 국수, 영, 사를 대부분 반영하잖아요. 그리고 이과는 국수, 영, 과를 많이 반영을 하는데 문제가 국수, 영, 이제 사, 과를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 문과생이 이과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예, 뭐 일단은 드물다고 얘기를 전제를 깔고 가는데 그 친구들이 1학년 때는 중학교 때 그런 느낌으로 뭐 통합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기본을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학교에서 그런데 이런 학교가 있잖아요. 고등학교에서 문과지만 이과 과목 하나 해, 과학 과목. 필수. 예, 이런 대학이 있단 말이. 이런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과학 성적이 문과생이 만약에 안 나왔는데 반영 교과가 과학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쫄리는 입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학생들은 나 교과 전형으로 들어갈 건데 과거에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변경된 거를 인지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대학의 리스트를 보니까 고교학점제의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비해서 이제 뭐 두 과목 막 선택한 애들도 있고 할 거니까 전반적으로 봐야지 이걸 이제 국수영사나 국수영과로 보면 과목수가 너무 적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뭐 그런 판단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소장님 생각하실 때는 요렇게 과목이 예를 들면 사과 선택해서 사회 과학 선택해서 선택이 아니죠. 뭐 이렇게 반영이 이렇게 됐던 거에서 합쳤을 때 입결 변화가 크게 납니까? 크게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인문에서 사회를 반영했었는데 사회 과학을 모두 반영하고, 그렇죠? 이제 이공계열에서 과학만 반영했었는데 사회도 반영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요즘에 이제 입시 이제 여기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과목을 선택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을 약간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다른 영역의 과목이 한두 개가 내신이 반영됐을 때 타격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결 평균이 2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하나만 2.5나 3이 돼도 평균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것이고 환산 점수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좀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저 근데 이게 좀 불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아이들이 과목 선택하는 건 1학년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이제 전문가분께서 네. 학생이랑 야 우리 한 학기 해보니까 종합이 좀 그래. 우리 교과를 확실하게 좀 잡고 가자. 근데 네가 과학 성적이 좀 안 나오니까 학교에서 하나 하라고 하니까 하나 하긴 하겠는데 사회, 세계, 과학 할 때 과학 성적은 조금 놓고 사회부터 확실히 따자 라고 했어요. 고1 때.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1 딱 들어가서 열심히 과학은 놓고 사회를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은 4월 달에 반영을 한다. 내년 거를 굳이 그때 네. 아니 2년 먼저 해주면 안 돼요? 찬성입니다. 아니 대기업이나 뭐 교육부에서 하는 거는 최소한 이때까지 하라는 리미트지 먼저 발표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대학이 게을러요. 대체 왜 2년 3년 먼저 안 해주는 겁니까?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아니 나오셨어요. 왜 자꾸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야인분에게. 근데 여기서는 잠깐 물론 야인이지만 여기서는 이게 관점에 따라 다른데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지 대입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거다. 이건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모두 다 충실히 배워야 되는 건 그렇게 교육과정이 설계되었기 때문인 거죠. 거기서 내가 유리한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저는 학생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좀 냉정이 아닌데요. 지나친데. 근데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게 저 야인이지만 그러니까 맞는 말인가라는 생각인가라는 게 들어서 왜냐면 아유, 제가 몰아붙인다고 대학이 저희 아니 사회자가 몰아붙였습니다. 아, 네. 대학이 뭐 저한테 눈 하나 까면 제가 누군지도 모를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은 대학도 이런 부분을 너무 그때그때 바꾸는 경향이 있는 건 전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대학도 조금 더 우리 대학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입시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일관된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바뀌어요. 제가 몸담을 그 K대도 맨날 바뀝니다. 매번 바뀌고요. 요소 바뀌고 매년 바뀌는 전형 그러면은 대학이 원하는 건 그게 교육적은 아닌 거잖아요. 대학도 전형을 설계할 때 교육적인 내용과 방향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대학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건 대학도 분명히 좀 고민을 해야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목적지향적으로 짧은 이런 시선으로 선택한 부분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지만 대학도 분명히 큰 틀에서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큰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그 안에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얘들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저는 2년 빨리 해야 돼요. 예. 최소 고1 4월에는 해줘야. 빨리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애들이 과목 선택도 하고 근데 좀 더 욕심을 내보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을 갈까를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 전에 알면 더 좋지. 반영 교과를 저는 대학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유리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학 바꾸는 건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신이 조금 더 좋거나 이제 이런 어떤 결과물들에 대한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영 교과를 대학들 입맛에 맞게 바뀌는 건데 교육과정에 정해져 있다면 이 반영 교과의 틀을 다 모든 대학을 동일하게 해놓는다고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계산식을 따로 만들 건데 더 복잡할 게 아니라 반영 교과는 모두 다 똑같이 딱 틀을 세워놓고 다 동일하게 반영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너무 멀리 간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는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그냥 예, 입시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뭐 저는 종합전형 취지에 공감하고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나온 초창기에 학종과 뭐 그리고 교과와 그다음 수능과 뭐 논술과 이런 것들이 당연히 어떤 친구는 수능에 강점이 있는 친구가 있고 누구나 종합전형처럼 학교를 막 적극적이고 재미있고 탐구하면서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교과 공부를 성실하게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공부하는 게 체질인 친구도 있고 다 네, 맞아요. 네, 네. 학자가 되는 방법도 다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좋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일관돼야지. 자리를 저랑 좀 바꿀까요? 아니 저는 오늘 전문가 같으세요. 학부모 입장. 아, 네. 저는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이건 불만이 많습니다. 외대도 바뀐 거네요. 나중에 외대 편 할 때 조금 더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기 너무 길게 하니까. 자, 그리고 가산점, 석차 등급, 환산 점수, 성취도 분포. 이거 뭡니까 이거는? 가산점, 말 그대로 가산점. 아, 죄송합니다. 네. 위에 그 학부모님들 페이지 보실 때 위에 보면 진로 선택 과목 네, 반영이라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위에. 왜냐면은 교과 전형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을 등급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받았어. 그럼 1등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석차 등급으로 하는 거고.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을 내가 A를 받았어. 근데 A는 100점이야. 전형 총점에. 그럼 이것을 환산 점수로 반영을 하는 것이고. 또는 내가 A를 받았어. 그런데 성취도별, 우리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취도별 분포 비율에 따라서 이제 B를 받으면은 좀 불리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예. 어우, 그 매년 변하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뭐 사실 전문가 분들도 매년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은 우리의 그 한 장을 위해서 막 계속해서 비슷한 성적대의 대학이 어딘가 자꾸 파게 되겠지만 전문가분들은 전체를 보고 많이 공부를 하니까 혹시 부모님이 놓칠 수 있는 뭔가를 짚어주는 그런 역할이 좀 크기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이렇게 복잡하니까. 많이 복잡하죠. 네, 근데 진로 선택 서울과기대와- 과목을 뭐 정성평가하는 데도 있고. 예. 서울과기대와 단국대는 나중에 따로 다루실 건가요? 근데 그 편에 있습니다. 아, 예, 그 그 편에 있고 이것도 과목이 변경된 거예요. 과목의 개수라든가 이런 게. 네. 그때 그럼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고 여기서 너무 많이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그때 다르잖아요, 우리가. 네, 네.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 반영 예시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입전형 특징 중에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뭐 환산식이 있고 숭실대는 뭐 이거는 인문 국어 35, 수학 15, 뭐 융합 자유 국어 15. 와,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들이 한번 봐보세요. 교과 전형을 반영을 할 때도 과목별의 유불리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교과라든가 아까 얘기한 성취도별 반영 이런 방법들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우, 네. 숭실대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 뭐 세 다 과목 달라요. 예. 세 과목 이상 20%에다가 뭐 저거에다가 환산식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공부 안 하셔도 되고 이건 왜 그 모 사이트 네.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가면 네. 다 환산 계산이 되니까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이걸 보실 때 전문가들처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제가 강의할 때는 이걸 보셔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입결을 보실 때 참고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입시 그러니까 전형 방법이 계산식이 다른데 그러니까 A 대학과 B 대학과 C 대학이 계산식이 다 다른데 입결을 동일하게 놓고 분석을 하거나 보시면 다른 결과값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학의 입결은 동일하게 비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자료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이고야. 어렵죠. 네, 저도 숭실대도 숭실대 편에서 좀 더 네. 얘기를 좀 해보고 이거 엑셀로 점수 이렇게 몇 개 예시라도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이런 거라도 해야지 뭐 사회자가. 네, 너무 어렵다 이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건국대, 경희대에서 교과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건국대 없고 경희대가 2합 5, 아유 뭐 의치 약한은 뭐 3합 4, 어휴. 고려대는 3합 7. 3합4 할 수 있습니까? 민족? 민족? 아, 3합 4요? 네. 저는 뭐 1합 4도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국성탐일 고대 3합 7. 옛날보다 많이 완화가 되긴 했는데 고대가 그래도 참 많이 높긴 높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뭐 고대가 3합 7인데 제 기억에는 뭐 다른 학교도 3합 7이 꽤 많았던 것 같고. 많죠. 네. 그리고 2합 5, 2합 6, 2합 7이 요 라인에 되게 많네요. 네. 몸통 아이고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들은 요 정도 2합 6 정도를 공부를 해야죠, 애들. 해야지. 예. 근데 고대 3합 7과 동덕여대 3합 6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이거 겹쳐 쓰는 친구들도 있으려나? 네. 약하기요? 네. 그리고 참 우리 명지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혹시 명지대에 대해서 좀 잘 아십니까? 두 분 각자. 그러니까 잘 아냐, 우리가 뭐 대학교를 잘 아냐가 아니라 애들 학교 생활 재밌게 하는 곳이냐. 뭐 옛날에 뭐 부도난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 네. 괜찮나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학이 뭐 쉽게 네.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예. 명지대가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하고 경기 뭐 이렇게 캠퍼스 용인. 네. 예. 두 개 있죠. 자연 용인. 인문 그렇죠. 서울, 네, 그렇죠. 네. 인문저요. 명지대를 제가 가본 적이 없네요. 이제 명지대가 되게 애매한 라인이에요, 아이들한테.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들 입시 초창기, 그러니까 2000 입학사정관 그때 학생부 종합전형 초기. 그때는 명지대의 인지도가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명지대의 인지도가 사실은 조금 떨어진 거는 맞아요. 떨어진 거는 맞고 아이들한테 너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명지대까지 써볼래? 그러면 사실은 좀 거부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명지대 입결을 보면요, 교과전형 입결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최저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낮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좀 꺼리고. 가천대 갈래? 명지대 갈래? 가천대 간다는 애들 많습니다. 그냥 네? 가까운 대학 가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지하철역 나오면 바로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광운대하고 명지대 중에 성적 차이가 좀 납니까? 광운대는 약간 인식이 공대라는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광운대 입결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네. 그 정도 차이가 돼버린 네, 거예요. 훨씬 높아요. 명지대는 한 2.4, 2.5 교과전형 그 정도 선 나와요. 근데 광운대는 그 언더로 잡아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더라는 얘기가 더 위쪽으로. 네.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광운대 막 엄청 낮아졌다고 안 낮아요. 물어본 거잖아요. 안 낮아요. 낮아졌다고. 인서울권대학교 교과전형 우리 학생들이 3등급 받으면요, 반에서 3, 4, 5등이거든요. 3등급? 3등급 광운대 못 가요? 종합전형으로 쓰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3등급이면 상위권인데 5등급이 몸통이니까. 우리 우혁이 잘 듣고 있지? 3.9? 요건 편집하겠습니다. 이름을. 네, 실명 거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최저가 이제 기억린디그 순으로 정리한 겁니다. 네. 서강대, 와, 세계 영역 각 3등급이면 저는 서강대 치고는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는 거고, 서울 네. 과기대 2합 7, 여기는 뭐 특이하게 직탐까지 포함해 줍니다. 그리고 서울교대 4합 10, 어마어마합니다. 4합 10이면. 예. 교대. 예. 예, 아. 교대가 예전보다 확실히 선호도가 매우 낮아진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서울 교대인데 마 내가 누구 소장이랑 술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그런 느낌이죠. 시립대 3합 8, 와 3합 7에서 그래도 네. 2합 7. 성대도 왜 이렇게 복잡해 또, 네, 머리 아프게. 좀 통일 좀 시켜주세요. 예, 어머님들이 딱 기억할 수 있게 통일하는 거, 뭐 스카이 서성한 3합 7 통일, 뭐 중경회시 뭐 이렇게 해서 통일. 그래서 성균관대는 탐까지 해주잖아요. 탐. 탐이. 탐. 아, 요거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5개 중에서 3합 7.
5개 중에서 그러니까 탐구 하나 뭐 영어 이렇게 맞춰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문과 대체도 유일하게 좀 있는 것 같고. 네. 문과 뭐요? 제2외국어 한문 대체. 아 제2외국어 이런 거에서 제가 의심하는 거예요. 외고 특혜 아니냐. 근데 또 외고가 학교장 추천으로 쓰기는 쉽진 않겠지만 특혜가 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렇죠. 수능을 그러니까 잘 치르는 학생들이 최저를 맞출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예, 근데 대학은 그러겠죠. 이제 수능을 이제 저처럼 얘기하겠죠. 수능 최저를 맞출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학생들의 대부분은 어떤 학생들일 것이다. 그랬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요거 잘 보시면 내년쯤에 이제 이대희 소장님 발언이 점점 대학이랑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야 대학 왜 이러냐 이제 이렇게 바뀌실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노래 나와 이쯤 노래 나와야 될 것 같아. 점점 멀어지나 봐. 그걸 살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 숙명여대, 송실대 논란의 그 송실대 아까 그 봤던 복잡한 교과 전형의 송실대가 있군요. 홍실대, 미기, 연대, 미기. 네.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이제 맞아요. 이하보로 3합6에서 이하보로 변경이 되어버렸고 2대, 이하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대는 최저 맞춤 붙는다. 최저가 한창 셌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자, 근데 뭐 요즘에 재미가 없으니까 요즘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대학. 난 이 대학 좋더라. 세종대부터 2대까지 중이에요? 예. 그냥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연대 있는데요? 연대가 제일 좋아요? 고대. 고대는 세종대에서. 기억이니까 고대는 뭐 당연히 좋은 거고 연대는 송도에 있잖아요. 뭐 송도 애도 거기서 있죠. 일단 해야죠. 예. 집이랑 멀지 않아요? 엄청 멀죠. 송도 네. 멉니다. 너무 송도는 저쪽 정말 먼 저 곳이죠. 안쪽에. 한 번씩 가보면 진짜 오래 걸려요. 지하철 네. 타고 가도. 저는 세종대. 전 차 끌고 갈 건데. 저는 세종대 좋아요. 세종대 바로 앞에 어린이 대공원 항상 얘기합니다. 애들이 선생님 저 세종대요? 세종대 좋아. 왜요? 밥이 맛있다 일단. 학식 1등. 건대 애들도 세종대 가서 학식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들은 얘기예요. 건대 애한테.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때는 뭐 네. 세종대 학식이 별로였나 보죠. 근데 세종대 학식이 너무 맛있어서 근데 먹고 나서 횡단보도 건너면 어린이 대공원에 그 놀러 가야죠. 산책로. 네. 음악 막 나오고 분수쇼 하고 있고 이게 캠퍼스 라이프지. 그냥 제가 세종대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숙대를 제가 숙대생한테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애들이 이제 자기네들은 숙하이다. 스카이? 숙하이. 숙대 고대 연대다. 숙하이. 뭐 그 얘기도 잠깐 들었고 재밌는 얘기가 있고 숭실대 친구들은 우리는 공대 IT 쪽 최고다. 하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뭐 연대는 뭐 아카라카겠죠 뭐. 좀 그런데요. 왜 차별을 해요, 왜? 아닙니다. 연대 네. 좋죠. 맞아요. 예전에 진짜 연대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연예인 서장훈 선수의 모교. 현주엽이 어디죠? 현주엽 현주엽은 이분 방송 퇴출 위기신 것 같더라고요. 이화여대는 여자 서울대다. 뭐 이런 말씀도 제가 이대 그 학부모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여대는 숙하이, 이화여대는 여자 서울대. 뭐 이런 얘기가 서로 이렇게 좀 약간 자부심들이 다 있는 대학인 것 같습니다. 네. 다 좋은 대학이죠, 뭘. 예. 하지만 저는 다시 태어나면 세종대를 가고 싶습니다. 무슨 과? 호텔 조리. 항상 요리를 놓지 못하는군요. 네. 저는 음식 장사가 꿈인 사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지읒, 히읗이면 홍대면 끝이네요. 중앙대, 외대. 다 왔네요. 네. 중앙대 지역균형 전형의 영어 2등급은 1등급으로 인정해주는 수능 최저에서 사하보. 와우. 셉니다. 여기도 역시 3합 7이고 그 외대가 해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장 추천에 성적 환산할 때 뭐 원점수 90점 이상 1등급으로 환산해준 뭐 그런 거를 저도 학부모니까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거 환산할 때 좀 많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원점수까지 꼭 참고하시는 게 좋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 자, 평가자나 이제 학교 입장에서 저한테 하시는 건가요? 저요? 네, 아무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외대는 이제 예를 들어 원점수 기준으로 90점 이상 1등 이렇게 받잖아요. 자, 특목고, 외고 특혜. 아, 특혜가 있다. 그거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난 있다고 보는데? 표현이 좀 거친데 원점수, 그러니까 성적 부풀리기, 그러니까 즉 시험의 난이도를 모르기 때문에 90점 이상을 맞춰줄 수도 있는 거예요. 특정 등급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 네. 교과 전형에 예를 들어서 일반고는 4등급, 5등급이 나오면은 90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90점이. 5등급은 안 되지만 그죠? 3등급까지는 90점이 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특목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한 4등급 정도 나오잖아요. 4등급 다 90점 이상이에요, 걔네들이.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것도 신뢰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90점 이상을 일반계 고등학교도 뭐 이런 어떤 숱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더라도 만들 수는 있는 거죠. 특목고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TMI가 되긴 하지만 표준 편차를 6, 7 혹은 7, 8, 9를 만들어서 90점 만들고 대부분 학생들이 최하로 80점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반고도.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최근에 봤던 이재명 그 친구 특목고만 우대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특목고를 우대한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게 아닐까. 특목고에 외대면 죄송한데 전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외국어 고등학교. 그렇죠. 예. 과거는 해당이 안 될 거고, 그렇죠. 영재학교도 안 될 거고, 그러면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럴 수 있다 라는 거죠. 그건 또 이제 대학의 학원 단위. 하지만 저는 강하게 의심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외대 용인 글로벌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괜찮은 학교인데. 네, 저도 정말 매우 이과 사랑하는데 매일 괜찮은 학교인데 뭐 수업이 영어라는 소리가 있어요. 안 가려고 해요, 애들이. 왜 그렇게 추천을 하는데. 일단 학교가 너무 약간 산골에 있지 않나? 그쪽에 있죠. 안쪽에. 용인 그쪽이니까. 예. 학교 다니기 힘들다는 얘기도 좀 있고, 네, 그리고 그런 게 있지 않나요? 학생들이 이렇게 보통 학부모님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렇게 선배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취업을 고려하면. 취업은 잘 돼요. 외대 글로벌 캠퍼스가 이과 애들이 취업이 잘 돼요. 굉장히 괜찮은 학교예요. 네. 왜냐하면 영어로 수업을 들으니까 외국계 회사 취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계 회사 가서 영업하겠죠? 아니. 연구직으로요? 네. 거기에서도 뭐 영업을 하든 연구를 하든 이제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 친구들은 뭐 어느 정도 어지간한 대학교 수준을 나와서는 영어로를 쓰고 읽고 듣고는 되는데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대는 전하면 좋겠어요. 맞아요. 좋은 학교고 외대를 흔히 아이들이 약수령 논술을 쓸 때 외대를 거론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가천대 이런데. 글로벌 캠퍼스. 그렇죠. 뭐 글로벌 캠퍼스니까. 근데 외대 문제 수학 쉽지 않아요. 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이들 충분히 보고 뽑는 대학이고 이게 절대로 만만한 대학이 아니고 좋은 대학이니까 아이들이 좀 잘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한성대. 여기 한성대 근처입니다. 네. 아니, 저 뒤에 보여요? 네, 뒤에 있습니다. 네. 보이는데 한성대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인서울이다 아니다. 아니,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인서울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서경대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서울에도. 아니, 이게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죠. 네, 그리고 지하철 편도 뭐 나름 편한 맞습니다. 편이고 한성대 네. 입구역이에요. 지하철역 이름이. 그리고 한성대가 그 상상력 인재학부. 상상인재. 네. 맞아요. 그리고 그쪽에 어떤 미술 쪽에서 그게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알아주는 그런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검색해봤더니 그 출신이 외국에서 전시하고 뭐 거장처럼 이렇게 된 분들도 꽤 있고 하더라고요. 한양대는 좋은 학교고 홍대도 워낙 좋은 학교니까 제가 따로 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억울함이 있다. 외대랑 한성대는 그렇죠. 억울하다 우리. 니네가 우리를
그렇죠.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성대를 담기에는 학생의 그릇이 작은 건 아니냐. 네. 너무 이게 거진 끝난 것 같은데 상위권 애들의 교과 전형 마지노선이 홍대. 홍대죠. 그렇죠? 상위권이라고 하면 몇 등급까지를? 2.0. 아, 2.0. 예. 걔네들이 홍대를 가기는 싫은데 쓰게 돼 있더라고요. 예. 국민대도 2.0 안에 들어오는데 뭐. 국민대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공대 쓸 거면 인하대 가라 그래요. 인하대. 홍대, 인하대? 홍대, 국민대, 송실대 이쪽 건국대, 동국대를 물어봐도 저는 인하대 추천합니다. 이나 아주 에리카 어디? 저는 인하. 이나? 저는, 저는 서울과기. 서울과기? 네. 자, 컴공 로봇 이나 아주 에리카. 에리카. 이렇게 해서 그 교과 전형의 특징을 표로 좀 알아봤고요. 입시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이들의 원서를 가지고 가장 고민하는 사람은 학생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부모님이시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진짜 잠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찾아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전문가 위의 전문가라면 부모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부모님들 존경합니다.